낙원상가에서 보리를 보고 인사동을 배회할 때였습니다. 한 잘생긴 젊은이가 다가와서 아는 체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제자를 가져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짧은 시간을 저에게 배웠거나 소질이 없었던 등의 의미가 약한 제자였겠거니 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복학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팔에서 아이들을 위해 바이올린 연주도 했다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가 돌아간 자리는 지진으로 고생하는 네팔 사람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기억해낸 건 조금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외동아들이었던 그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몇 번을 내쫓았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사과하곤 했습니다. 그 아이를 꽤 오랫동안 가르쳤던 건 순전히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에서 심술이 뚝뚝 떨어지는 꼬마와 네팔의 어린이를 돕자고 외치던 잘생긴 청년을 연관짓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이태원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만남이 잦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물이 좋은 한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둘은 친해 보였지만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튿날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너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다. 문장이 짧아야 건의가 섭니다. 곧바로 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왜 그렇게 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런 게 보인다고 했죠. 최대한 애매하고 신비롭게 보여야 명문대에 다닌다는 그 띨빵한 놈을 눌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번을 저의 관심법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만 계속 말을 아꼈더니 알기를 포기하더군요. 조금만 더 후려쳤으면 복채를 받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헤어졌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여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귀게 됐고 적당한 때에 청혼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놀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래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과정에 공부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었을 겁니다. 많은 신통치 않은 인간들이 그럭저럭 쓸만한 인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닮은 여성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익숙한 편안함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어머니를 닮은 여자라는 건 남이 봤을 때 잘 보이는 겁니다. 다만 어머니를 닮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그리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굳이 일깨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고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점을 일깨워주지 않는 한 그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 겁니다. 나도 조심했으니 눈 밝은 그 누군가도 조심할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붕어빵처럼 생긴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이 닮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팥이 잔뜩 들어간 통통한 진짜 붕어빵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붕어빵 부부라고 뒤에서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행복한 부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못난이 부부로 보는 건 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 후 그와 특별한 연락은 없었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으면 운세를 보러 저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에게 저는 한때 바이올린을 배웠던 스승이 아니라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법사일 테니까요. 다른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여름휴가를 구례의 사성암이라는 아름다운 암자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저를 보호해 주실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승방에 갔습니다. 방에는 손님으로 오신 스님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첫눈에 주윤발 따거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목구비가 윤발 따거에 비해 살짝 산만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주윤발을 닮은 배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윤발인 줄 알았는데 역할이 좀 잡스러웠고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였죠. 정확하게는 그를 닮았습니다. 당연히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스님, 여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뱉은 말이었습니다. 두 분 스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일제히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제이 스님은 무슨 할 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힘겹게 삼키시고 찻잔을 잡으셨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도반인 제이 스님을 만나러 양산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도반이 그려지는 건 스님이나 우리네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자들끼리 여자 조심하라는 말은 썩 나쁜 말은 아닙니다. 스님이나 신부님께서는 안 될 불경스러운 말이기는 해도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기분 나쁜 말은 너는 여자 조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어느 깊은 산사에 주윤발을 닮은 건장한 풍채의 스님이 염불하시는데 바위덩어리 보듯 지나칠 여자가 있을까요? 있기는 하겠죠.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왕조연을 닮은 비구니가 지리산 깊은 암자에서 목탁을 치고 있는데 그냥 돌보듯 지나칠 자신은 없습니다. 보는 건 죄가 아니다. 만지지는 말아라. 여자를 조심하라는 건 저 같은 속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순한 짐작이었습니다. 손님 스님이 떠나시고 저와 제이 스님만 남았습니다. 시츄에이션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잘생긴 스님을 흠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불법이냐 사랑냐를 놓고 갈등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인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스님은 도반 스님을 만나서 조언을 들으려 먼 길을 떠났고 한창 얘기가 무르익어가는 판에 제가 끼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고승이 어느 집 앞을 지나다 어허 애군이 들었구나 라고 한마디 하듯 여자 조심하십시오 했으니 왜 두 스님이 저를 귀인쯤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좀 방자해졌습니다. 스님 앞에서 귀인 행세를 했으니 좀 우쭐했을 겁니다. 이럴 때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몇 번의 구라에 넘어간 누군가가 찾아와서 선생님은 미래를 정확히 보시는 분이라고 띄워주는 겁니다. 미래를 보긴 뭘, 그냥 조금 보이는 것에 구라를 보태는 거지 라고 겸손한 척하지만 기분은 좋아지죠. 한 선배와 전시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어 수업이 있던 날인데 전시회에 가자는 한마디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수업과 명동 어느 호텔에서 열리는 전시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로 땡땡이 친 걸 다 합치면 박사학위 하나쯤 땄을지도 모릅니다. 가는 도중에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시회의 관계자거나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 오느냐, 주차는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선배에게 전화를 건 여자의 인상착의를 말했습니다. 체격은 크고 뚱뚱하며 예쁘지는 않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고 묻더군요. 목소리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나는 외모까지 보인다고 했죠. 선배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긴 평생 소리를 연마해온 사람이 한 말이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전시회장은 독특했습니다. 두 개의 층이 전시회장으로 쓰였는데 각 객실에 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작가는 여느 전시회의 개량한복을 모티브로 한 거친 옷 매무새와는 달리 대부분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땡땡이 치고 온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선배와 어느 방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윤 작가, 내 후배야. 인사해. 참, 이 친구가 윤 작가 전화 목소리를 듣고 외모에 대해 말하더군. 선배는 가슴이 깊게 페인 드레스를 입은 전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뭐라고 하셨어요?
윤 작가라는 여인도 미소로 말을 받았습니다. 뜨끔했지만 설마 선배가 차에서 둘이 나눴던 농담을 당사자에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가식적일 거라고 하던데. 선배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모함도 서슴지 않더군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선배로 생각해 온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선후배의 연을 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더 급한 것은 이 궁지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여자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호박을 가까이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해본 얘기입니다. 어쩜 목소리만 듣고 모든 걸 파악하세요? 대단하네요. 그녀는 이 재미있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밤이라도 샐 태세였습니다. 이런 자리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고 싶었을 사람인데 자리를 뜨고만 싶었습니다. 선배를 흘깃 쳐다봤는데 그 뻔뻔한 인간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어떻게 그 방을 빠져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수호천사가 도와줬을 겁니다. 득음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저런 혹세무민하는 잡스러운 일까지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더러는 망신까지 당하면서요. 좋은 얘기를 하나 한다면 거기서 지난번 바흐 연주에 사용했던 그림을 청탁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망신 한 번 당했다고 저희 관심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망신을 당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연주의 안내문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문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지난번 바흐 연주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무사하다는 표현을 한 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게는 자주 흔들렸죠. 왜냐하면 저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바흐를 집대성에서 전곡 연주를 시도한 건 10년 전입니다. 그 후 바흐 연주는 저의 평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연주가 됐습니다. 평생을 바친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설익은 연주회에 와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언제 무르익은 바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익은 채로 끝난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9월 연주는 세 번째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도 앵콜 곡에 제목을 붙이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앵콜 곡은 7번 소나타의 2악장을 선정했습니다. 지난번 그 곡의 월가달의 노래라고 워스트리트를 연상시키는 제목을 붙였으나 별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질 결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러 갈 때 헤어질 결심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곡이 창조고 어둡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건 아픔이지만 이어지는 건 헤어져야 할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의 주제가로 쓰이는 정훈이의 안개는 박찬욱 감독뿐만이 아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살짝 가져오고 이런저런 음들을 섞어서 작고 유치한 카덴자를 곡의 후반부에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베토벤 선생께 깨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앵콜곡을 설명하는 건 뭐다? 기필코 앵콜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앵콜을 청해 주소서.